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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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유노스톡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인덱스에 나와가지고 저희 남대종 팀장님과 차용호 연구원 모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이제 어떠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아예 처음 보시니까. 네, 저는 이제 한 1년간 반도체 RA, 전기전자 RA 같이 담당하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남대종 위원님 밑에서 데뷔를 하게 된 차용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의 이거 조폭 분위기. 네. 떨리시나요? 야, 이거 당신 뽑은 건 나야. 야, 이거 나한테 일말의 그것도 네. 얻나 보지?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평가에서 당신 승급시켰던 것 같은데 거의 보니까 종속 관계 같은데 나한테 어떻게 돼요? 항상 옆에서 긴밀하게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항상 큰 그림은 센터장님께 배우고 청산스러워. 저 좋았어. 근황 토크 먼저 할까요? 맞아요. 근황 토크. 왜냐면 이제 오리나 연구원이 요즘 막 강연 시장을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돈 많이 받는다고 나한테 계속 선생님 얼마나 받아요? 나한테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못 받았어요. 그래. 근데 뭐 많이들 기업들 많이 갔었어요? 연말 연초에 아무래도 기업에서 이제 그 한 해를 전망하는 그런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 임원되신 분들 그런 워크샵 같은 거?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쫙 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번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부르는 풀이 거기서 거기라서 예, 자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하는데 아니, 돈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돈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나한테 계속 시간당 얼마 받아요? 아니, 계속 궁금해서. 여기 네. 와 이렇게 하고 남 팀장님도 의외로 남 팀장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요. 저 예전에는 강연을 갔는데 안 간 지 꽤 오래됐죠, 저는. 예, 멋있어. 그 내가 오늘 사실 오늘 감동했어요. 어떤 왜냐면 우리 남대동 팀장이 여의도의 빅벨, 대종 빅벨이 드디어 여기 뭐야 제목을 위기드 큰 글씨를 쓰고 조그만 글씨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야, 2년 만에 봤어, 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바텀. 야, 근데 좀 크게 좀 쓰지 여기다 바텀 요만하게 적어놓은. 저기 편집하시는 분의 당신의 의도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안 보이려고 하려고 바텀 안 보이게 하려고. 아직도 바텀은 남았다 이 이미지인가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냥 편집하시는 분의 의도가 상당히 2년간 어쩌면 반도체 주구장창 때가 아닙니다 했는데 야 오버웨이트를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네. 네. 뭐 유노스톡 하고 시작해야 된다면서요? 네. 저희 오늘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카메라 조정이 필요해서 유노 하면 스톱 외쳐주시고 그럴까요?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노! 스톱. 확대되고 있는 위기 제목이 가까워지고 있는 바텀. 위기인가요? 바텀 뭐가 더 중요한 항상 기업일까요? 네. 뭐 그런 예전에 보면은 격언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가장 이제 최악일 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시점이 언제가 제일 바닥을 형성을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리포트에 좀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 바텀을 보는 순간 바텀업 어프로치가 탑다운 어프로치가 좀 생각났어요. 네.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조크가 이렇게 안 먹고 그렇구나. 바텀업 탑다운 가까워지고 있다. 네. 하여튼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저 입장에서는 우리 남대종 팀장 여의도의 빅벨이 드디어 BOTTOM을 얘기했다. 빅벨. 드디어 2년 만에. 드디어. 처음에 옛날에 막 그 10만 년자 외칠 때 아닙니다 좋았다 이거
부러집니다 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2년 만에. 그래서 내가 이만큼 신뢰한다는 내용이고 오늘 내용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진행하시면 중간중간 네. 물어볼게요. 일단은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앞에 키 차트는 좀 넘어가고 본문부터 이렇게 할까요?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뭐 12페이지에 그 투자 전략인데 오버웨이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업사이드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 다 같이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이제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2분기에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업사이드 리스크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지지가 되고 긴 시간 동안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수요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생기니 이런 부분들이 업사이드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조금 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 가격 하락폭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가 돼서 확대가 됐어요. 가격 하락이 원래는 뭐 이제 대부분의 시각들이 2분기에 안정화되고 3분기부터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저희는 3분기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ASP의 YY 추이가 언제쯤 바닥을 형성할 것이냐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2분기 말 3분기 초에 그 시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13페이지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면 지금 PBR, 업종 PBR이 1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닝이 예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1배가 1배는 아닌 거죠. 1배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M2 통화 증가율을 보면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도 좀 이제 조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제 M2 증가 측면에서는 매크로하게 약간 첨언을 하자면 네. 최근에 어떻게든 간에 글로벌 그 블룸버그에 보면 유동성 프락시 그거 있거든요. 네, 그거 네. 보면은 각국의 M2 증가를 합계인데 일단 그게 좀 약간 주춤은 했지만 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어떻게 네, 됐든 그럴 간에 수 연준의 있죠. 대차 네. 대표를 보면 3천억 달러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고 중국도 여전히 완화적 정책하고 있으면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은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유동성 증가가 매우 상관도가 높잖아요. 이게 네. 올라서면 보통 나아지지 않나요? 이게 뭐 장시간 지속이 되면 이게 수요를 조금 더 이제 부양하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아마 너무 실적이 안 좋다. 부러지는 모습들이 조금 더 이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연간 실적 추이 그 그림 3번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컨센서스 기준이거든요. 이제 과거에 OP 마진이 0% 근처에 도달했던 시기가 2001년과 2008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1년은 IT 버블 이후의 직후이고요.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현재 시점이 0%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데이터는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2000년대 이후의 실적들을 볼 때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4번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2001년 시점 그리고 2008년 시점에 그 YY 추이를 보면 거의 저점 시기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정할 때 디램 ASP 추이가 거의 뭐 7월 달 정도면 거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쯤이면 주가도 실적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그 저점 부분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이때 어땠죠? 2001년에 그때?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2008년에도 네, 비슷한 추이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로 가서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저희가 1분기 실적을 영업이익을 0.1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3조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좀 낮게 나오는 추이이긴 한데 0.1조라는 얘기는
까딱 잘못하면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변경이 되면 살짝 적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2분기에는 소폭 적자로 추정을 합니다. 연간은 두 번째 달락에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는데 컨센서스가 이제 16조 원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컨센 조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네. 그 갭이 큰데요? 이게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아마 이제부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적 나오면 다들 놀래겠네? 놀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이제 앞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이제. 주가는 이제 PBR 1.2배 수준으로 밴드 하단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월 달까지가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버웨이스로 올렸다고 지금 당장 확 사는 게 아니라 타겟 시점을 7월 정도로 놓고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좀 적절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률 추이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5%로 돼 있죠. 컨센서스 데이터입니다. 저희 추정치는 좀 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업황이 개선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면 이 늘어난 점유율로 수익이 급격히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개선되는 폭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뭐 삼성전자가 가장 펀더멘탈상은 좋은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업체 줄일 때 혼자 캡 줄이지 않았으니까 네네. 개선되면 혼자서 과실 더 많이 먹는다. 뭐, 네,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줄이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상당 부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작년 말에도 고민했듯이 다시 한번 줄이는 걸 고민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제 매니지먼트의 의지가 가장 좀 중요하겠죠. 지금은 뭐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인데요. 이제 하이닉스는 4조 초반 정도의 적자를 예상합니다. 컨센서스가 2.8조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추정하던 게 3조 중반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던 것보다 더 적자 폭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아마 이 추정치대로 이제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3.6조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까지 고려한 순이익을 고려하면 약 14에서 15조 원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비타를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가 14에서 15조 사이니까 에비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 자본도 필요할 거고 이거 돈을 캐펙스도 어떻게 필요할 해요? 거고 투자를 이제 계속 하던데? 일단 1, 2월 달에 사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기존에 필요했던 이제 사채를 롤오버 하는 것들 일정 부분에 필요한 캐펙스를 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가 이제 2분기쯤에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채권 조달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증자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캐펙스를 또 집행을 해야 증자가 되니까. 만약 되면 주식에 주가 영향을 주니까. 네, 뭐 CB도 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채권 조달을 하던 유상증 증자를 하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근데 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원,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망하지 않고 좋은 회사는 맞는데 적자 저 정도씩 나오면은 간 떨릴 것 같은데. 간 떨리죠. 예. 저 자금 조달에 이거 매칭시키는 것도 지금 네네. 자금팀 있는 사람들 머리 하이 출신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LG 디스플레이 출신이기도 합니다. 야, 제가 하이닉스 저런 거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금융위기 때였을 것 같은데요. 나도 예.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네 저게. 아무튼 이제 위기 때 사는 게 좀 이제 거의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하이닉스가 우시공장 화재가 났을 때도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크게 수익 날 때가 그때죠. 근데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캐파가 줄어들면 회사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가격에 상당히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투자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이 시점 이후에는 아마 주가도 이제 하방 경직선을 띄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업황의 펀더멘탈이 언제 개선될 것이냐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림 8번은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로 마진율이 마이너스 30%대인데요.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거의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궁금한 건 뭐 지금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시장의 인식 정도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기관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운영하는 스타일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제도 뭐 만나고 그랬다니까 물어보는 네, 뭐 그냥 뭐 이제 그 시장 비중 정도는 거의 거기서 약간 조금 적거나 약간 많거나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씩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시장 비중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어떻게 했던 간에 이 자료의 성격이 우리 대비적인 자료를 같이 이렇게 한 거기도 한데 최근에 또 IT 뭐 뉴스 같은 거 자꾸 나오니까 뭐 네. 용인의 클러스터 만든다부터 뭐 네. 하니까 뭐 대규모 공장 투자 들어가면 주변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중소형주 관심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준비한 건가요? 재영용. 네. 저 부분은 조금 산업적인 이해가 조금 곁들여서 들어가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페이지가 5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대영 팀장은 그러니까 그 산업 같은 거나 귀찮으니까 하고 여기서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업종 이슈는 이 파트 3에서 잡은 거네요. 서버. 서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서버 애들이 투자하면 좋다. 그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할 파트고요. 그 다음 파트 EUV. 파트 4에 있습니다. 그래요? EUV 서버는 이따 들어야겠구나. 오케이. 네, 사실 뭐 앞에서 저희 남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3년은 좀 반도체 업황에서 좀 어려운 시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그 와중에서도 선당 군정을 위한 R&D 투자는 조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EUV 장비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뭐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러한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금 도입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스크 펠리크 이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광원 전달,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사실 뭐 하나하나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냐 이것이 문제이잖아요. 안 지루하니까 다 해줘. 지루하지 않아요. 혼자서 왜 맘대로 우리 나의 마음을 평가해요. 그러면은 조금 우리 에베레스트 승급 시험 할 때 그때 평가할 때 봤잖아. 우리 시선을 맞추고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맞어. 네. 그러면은 농담 편하게. 네, 광원 전달부터 조금 그럼 간략하게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네. 뭐 이제 EUV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디에든 좀 잘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DUV 장비에서는 렌즈 형식으로 해서 투과 형식으로 했는데 EUV에서는 이거를 반사시켜서 거울로 반사시켜서 빛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울도 그냥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라 쉽게 흡수되는 성질 때문에 59페이지에 그림 78번을 보면은 이제 닫힌 거울이라고 해서 이런 실리콘과 몰리브덴의 이제 특수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50층 이상 증착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조금의 오차라도 있으면은 이제 광유 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밀한 그런 공정이 수반이 돼야 되고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70%까지만 반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근데 칼자이스라는 이제 광원 거울을 만드는 회사가 조금 도움을 줘서 해결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를 보면은 포트리스트 부분입니다.
네, 포트레스트 같은 경우 이제 기존 DUV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도 또 EUV가 조금 다른 물질에 쉽게 흡수된다는 원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림 80페이지를 보면은 그 그림 80번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패그라고 하는 이제 광촉매를 원래는 DUV에서는 바로 흡수해서 이거를 통해서 산을 발생시켜서 형성을 했다면은 오른쪽 EUV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가 우선 쪽으로 흡수되고 폴리머가 분해하면서 가는 뭐 쉽게 말하면 일종의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보면은 오른쪽 보면은 위에 ARF에서 나오는 광자의 수랑 아래 EUV에서 광자의 수가 확연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EUV 광자 수가 적어지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음 페이지에 그림 83번을 보면은 적은 광자의 수로 이제 패턴을 형성하다 보면은 큰 에너지를 담은 적은 광자의 수로 패턴을 형성하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무기물 레지스트라고 해서 금속 산화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단단한 물질의 레지스트를 사용하고 램리스터치 같은 경우 드레일 레지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도 아예 접근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6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골칫거리를 꼽히고 있는 마스크죠.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닫힌 거울도 50층에 이제 실리콘과 몰리브덴 층으로 형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울보다도 더 정밀한 수준의 무결함을 요구합니다. 닫힌 거울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함이 조금 있으면은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의 문제로 그치겠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패턴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 90번을 보면은 마스크에는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앰플리튜드 디펙트라고 해서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따로 제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칼 자이스의 장비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페이지 디펙트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아직까지도 좀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EUV에 공정에 투입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염 같은 것도 문제일 텐데요.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를 봐주시면 네, 그림 94를 보면 이제 주석 파티클이라서 원래 EUV 광원 자체가 플라즈마가 발사되고 이제 떨어지는 주석 방울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거를 통해서 EUV 광원을 형성하는데 이때 이 주석 파티클이 마스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스크 위에 이제 주석 파티클이 생기면은 이걸로 인한 좀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국내의 파크 시스템사가 이제 비접촉식으로 이제 마스크의 결함 부위를 찾고 이를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자가 좀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파크시스템이. 네, 이제 다른 주요 공급사로는 칼자이스사에서도 비슷한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칼자이스사는 워낙 ASM이랑 협업 관계가 높고 글로벌적으로 인정된 기업인데 이게 또 칼자이스사의 장비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AFMR에서 비접촉식으로 얘를 탐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가 고가이다 보니까 손상에 되게 민감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기술적 우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97을 보면은 이제 마스크의 이러한 오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장 국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펠리클 부분인데요. 기존 ARF 같은 경우에는 투과하는 것 때문에 펠리클 투과율이 90%에 불과해도 광 손실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EUV 같은 경우는 거울로 해서 반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0%씩 한 번 들어갈 때 90%, 나올 때 90%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81%로 좀 더 훨씬 손실률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이 또한 문제가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EUV는 에너지가 좀 세서 이걸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투과율을 지니되 또 동시에 흡수하는 열을 견딜 내구성을 갖추는 펠리클의 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98을 보면 뭐 ASM에서도 만들고 있고 iMac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지연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6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맡기다 보니까 조금 답답했는지 직접 개발에 나선 거죠.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EUV 펠리클 캐파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ASML 거랑 자체 캐파를 활용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 102번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제 EUV 펠리클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어요. 물론 국내 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를 내려보시면은 인텔은 이제 앞서 왜 파운드리 업체들이 직접 개발을 나섰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을 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마스크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ASML의 펠리클에 조금 의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EUV 도입을 위해서 계속 다른 TSMC나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가 도입을 하던 거랑 달리 인텔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양산 예정되어 있는 인텔 4 공정부터 EUV를 도입하는 걸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차세대 장비로 주목되고 있는 장비죠. 기존 EUV 장비가 한 2,200억 정도 한다면 하이엔의 EUV는 한 5,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이제 EUV 장비 앞에 이런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음 세대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이NA는 기존 렌즈 크기를 증가시켜가지고 기존보다 더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이고요. 그 다음 71페이지를 보시면은 EUV도 이제 싱글 패터닝을 하다 보면은 패턴 간 간격의 한계가 25에서 30나노미터쯤에 불과해요. 결국 그럼 이거보다 더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EUV에서도 기존에 했었던 방식처럼 더블 패터닝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EUV 공정 라인을 전체 2번 반복한다는 거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3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AMAT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들고 나온 게 이제 패턴 쉐이핑 방식이에요. 이 같은 방식을 그림 106번을 보면은 기존 패턴 EUV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패턴을 조금 왼쪽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더블 패터닝을 2번 하얀색, 회색 부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됐다면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애초에 원하는 패턴을 작게 형성한 뒤에 이거를 화학적 방식으로 패턴의 너비를 넓혀가지고 싱글 패터닝만으로도 원하는 패턴을 구현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 정도면 조금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이쪽이 커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EUV 쪽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그제 가장 중요한 게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이게 좋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좀 이에 부합되는 기술을 갖고 있고 뭔가 그런 기업이 뭔지 항상 얘기는 나오는데 저거 외에도 훨씬 많은 기업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많이 논의되는데 여기서 딱 골라온 건 저건데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사실 이제 EUV 생태계 쪽을 보면은 국가별로 나눠서 보면 일본은 소재, 유럽과 미국은 장비 위주로 해서 질문. 거로. 네? 일본 내가 요새 한번 안 그래도 그 리서치 있으면 바로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아주 일본이랑 이제 그 소재가 일본 거 들어오면 우리 소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원화, 그러니까 국산화 일본 게 아무래도 일본 게 아무리 더 좋잖아 지금도 순도 같은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원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위기의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일본 업체들이 또 다시 이제 일본 정부로 인해서 공급을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잖아요. 우리나라 소재랑 일본 소재랑 우리가 일본 소재 업체들이 더 좋죠. 품질을 가격은요? 네. 가격은 그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궁금해서 그래서 소재보다는 장비가 낫나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비 업체들도 일본 업체가 뛰어난 업체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증착 장비 업체 중에 텔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랑 증착에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일본이
이렇게 오케이 되면 일본이랑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요? 그렇게 되면? 품질이 높은 장비들을 원활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그 전보다 지금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수출 규제를 받았던 품목은 일정 품목에 제한되는 거니까 기존에도 계속 장비 투자는 있어 왔거든요. 네. 오케이. EUV 얘기 좀 들읍시다. 업체들. 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소재, 미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은 장비 주축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여러 방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래 뭐 표 보면은 다양한 회사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매출에 직접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장비 업체 두 군데에 조금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페이지로는 92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산업 쪽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AFM 나노 계기 전문 기업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 모드로 해서 샘플에 손상 없이 계측 가능한 비접촉식 기술을 통해서 AFM 시장 글로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비는 이제 95페이지 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EUV 마스크를 리페어하는 마스크 리페어 장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마스크의 장비는 상당히 마스크 자체는 되게 고가여가지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뭐 파크 시스템즈를 이를 비접시식으로 해서 계측을 하고 거기에 위에 있는 주석층 그 소프트 디펙트를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단순 개발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공급했던 납품했던 업체 중에 한 곳이 호야라는 곳이에요. 그림 135번을 보면은 호야가 사실상 EUV 블랭크 마스크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에 납품을 했다는 점과 또 대만의 T사로부터 이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따지면은 상당히 기술력적으로도 입증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9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이제 실적 부분인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30% YOY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도 43%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데도 좀 성장을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기존 제품 자체도 계측 쪽에 사용되는 거라 R&D 쪽에 투자되는 성향 쪽이 강하고요. 신제품인 아까 말씀드렸던 NX 마스크와 다른 장비들도 기존 장비 대비 단가가 1.5배에서 2배 높아가지고 매출 확대를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여기 갑자기 매출 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이때는 네. OP 마진이 한 자릿수였다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데 매출이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타 영업에 매출이 당황하고 있어요. 진짜 몰라서 네. 물어본 건데. 중요한 지적이야 네. 지금. 이때 신장비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NS 마스크랑 하이브리드 WLI가 반영이 되면서 좀 확실히 연구용 쪽 보다가 산업용 쪽에서 크게 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신장비가 이때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동시에 어디에 그때 수주가 좀 나오고 그랬던 거를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여기 아래 표 30을 보면은 그 매칭해서 보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주를 네. 말씀하시나요? 네. 수주가 어디 됐느냐.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주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호야라는 자체가 그때 그럼 예. 호야 같은데 매출이 나왔던 게 아니야? 그때 좋아졌던 게 숫자가? 이때는 호야는 아니고 다른 여기 이 마스크 장비 외에도 다른 신장비 매출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그런 매출들이 좀 잡히면서 산업용이 아무래도 마진이 더 높다 보니까 같이 마진율도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원 질문은 뭔가 그때 갑자기 뭔가 점프업이 됐는데 뭔가 그게 계기가 된 건지 그냥 일시적이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한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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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제 3Q 이후부터 쭉 꾸준히 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는 뭐 기존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원래는
계절의 수주에 조금 계절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22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산업용 쪽에서 덜 잡혀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다른데 세미나 거기다 그 부분 좀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이어서 이제 밸류에이션 쪽 부분을 말씀드리면 9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12months forward PE 기준 25.1배예요. 이제 비슷한 AFM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로 브루커와 옥스퍼드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이오 연구용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산업열 마진이 좀 높은 비중이 높은 파크 시스템즈가 이거보다는 조금 고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궁금한 거, 이거 남대영 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밸류가 이게 성장이 있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지금? 원래 한 이 정도가 피어의 밸류인 건가? 이게 특수한 업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로스가 확실히 보일 때나 줄 수 있는 밸류잖아요. 안정적인 그로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정도 그로스 계속 나오는. 뭐 이렇게 뭐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 회사도 그렇잖아요. R&D용으로 메인으로 하다가 지금 산업용으로 지금 그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니까. 원래는 회사한테 안 팔아먹고 연구만 하는 회사였는데 연구원들한테 네. 주는 현미경이었는데 이제 이게 산업에 늘어났으니까 성장이 막 커진다 이 논리 아니야. 근데 아까 피어 비교를 현미경이어서 그런지 바이오 기업을 비교하니까 네, 좀 생뚱맞다는 거지 내 말은. 이게 IT적으로 봐서 이 동물 피어가 다른 건 없나요? 네, 지금 글로벌 그래요? 3사로는 여기 세 군데를 뽑고 있고 사실 브루커도 산업용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중이 연구용 쪽이 더 크거든요. 근데 또 파크 시스템즈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산업용 쪽 마진이 연구용 쪽보다 더 높다. 이것이 조금 더 기술이 있는 그 아까 그 다른 피어 그룹 업체는 왜 산업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칼자이스사를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부를 내가 잘 몰라서. 좀 아무래도 산업용 쪽으로 특화된 장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브루커랑 옥스퍼드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초부터 연구용 쪽으로 집중을 해왔고 산업용 쪽으로 일부 하고 있겠지만 이쪽으로는 사실 밸류 체인을 따로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크 시스템의 그런 R&D를 맡고 있는 연구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배경이 어떤 분들이실래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엔지니어 쪽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박사 학위까지 하시고 이것도 더 조사를 네. 해봐서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하다가는 짜증나. 이제 다음 기업으로는 이거 오늘 나올 첫 자료 나왔는데 오늘 여기 왔으니. 그죠. 네. 사실 어디 세미나 가면 이제 계속 공격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세미나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지금 그런 거 오케이 지나갑시다. 오케이. 네, 다음 경우에는 이제 PSK라는 업체인데요. PSK는 엑시공정 하고 나서 남은 포트레스트를 제거하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원래 이제 PR 스트립 같은 장비의 경우에는 낸드 고층화에 따라서 공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고 추가 고객수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따른 물량 증가만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EUV 도입에 따라서 장비 평균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104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EUV 도입을 위해서 좀 제시되었던 방안 중에 하나였던 무기물 PR인데 무기물 PR 같은 경우에는 금속 산화물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 포트레이스트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잘 버틸 수 있지만 벗길 때 또 힘들다는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PSK는 이제 무기물 PR을 벗길 수 있는 그 장비를 기존 대비 고가에 납품을 해서 장비의 평균 가격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를 보면은 사실 이제 기존 주력 장비 말고도 이 PSK가 하고 있는 장비가 뉴아드 마스크, 베벨 엣지 이런 다양한 장비들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는 아래 그림 158번을 보면은
전두트 시각 장비라고 해서 이쪽 부분이 램리서치, 에임의 텔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조금 기존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각적으로 좀 공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밸류에이션 쪽을 보자면은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현재 포워드 PE 기준 얘네가 7.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PSK가 국내 몇 안 되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에게 전공정 기업을 납품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저평가 이후로는 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는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시각 장비와 조금은 다른 원 패턴드 엣지 장비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하지만 비메모리형 매출이 확장되고 있으면서 시각 장비로 개발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멀티블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발표하다 보니까 고생했네. 지금 그러니까 자료 오늘 나오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EUV 장비를 지금 ASML 말고는 못 만들어요? 네, ASML 말고는 장비를 제작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서 시도를 했다가도 실패를 했고요. 원래 과거에는 좀 일본이 그래도 노광 장비 쪽에서 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었는데 이제 ASML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운 상태이죠. 여기 ASML 자료 적어 놓으셨다는데.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할까요? ASML도 살짝 가볍게 코멘트를 해드릴까요? 11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SML은 사실 이제 노광 장비 공급하는 기업인데 모두 알다시피 23년 가이던스 1Q 가이던스를 이제 61억 유로에서 65억 유로, 매출 총리율도 49%에서 50%로 조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하락 사이클 대비 EUV 장비의 리드 타임이 더 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제 메모리 산업이 보통 비메모리보다 산업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에 대한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EUV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중에서 메모리 비중이 25%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23년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 문답을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중국에서 EUV 장비 수출을 미국에서 EUV 장비 수출을 금지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규제가 확산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원래 기존에도 EUV 장비는 중국에 계속 수출이 불가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3월 2일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ARFI라고 해서 ARF 이머전 방식의 장비 중에서 최신 장비 2가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발표를 되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내 매출 비중이 16%지만 이를 판매가 금지된 EUV 매출을 제외하고 나서 넌 EUV 내에 봤을 때 중국 매출 비율은 21%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ASML이 현재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23년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조금 규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리스크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남대영 의원이 서버 쪽 얘기 그거 잠깐 해줄래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네, 제가 일단은 수급 전망을 간단하게 짚고요. 26페이지 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EUV 듣다가 다들 이렇게 확 쳐졌어 지금. 기술적인 얘기라서 좀 그래도 용어가 좀 어렵죠. 네. 그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림 16번을 보시면 DRAM 수급 전망 저희가 추정할 때 1분기 피크아웃을 할 거지만 이제 26페이지 그림 16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오버스플라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업체들이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표 7번을 보면 재고일수가 이제 트렌드포스가 발표하는 건데 이건 그냥 참조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트렌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 근데 아까 DRAM 수급도 난 시간 많이 가서 좀 짧게 가려다가 네. 이게 원래 안 그랬잖아 수급 전망이. 원래 2024년 이후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2024년을 표기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이게 표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2023년 끝까지만 표기를 하면 하반기에 계속 좋아지는 원래는 이게 좀 걸로 내려가는 알고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있죠. 해서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 좀 올라가서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점유율 즉 그림 17번을 보시면 앞에 점유율이 이제 47%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도 축소한다 이러면은 이제 점유율이 47%까지 안 가겠죠. 디램의 재고 일수는 지금 이제 14주에서 16주까지 이제 셀 업체들, 그러니까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보시면 스마트폰 업체들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다른 상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들의 이제 재고 축적 의지는 좀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랜드 쪽으로 가서 34페이지를 갈까요? 34페이지에 그림 21번 랜드는 수급을 그려보니까 1분기 피크아웃 하긴 하는데 밸런스와 오버서플라이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 22번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9%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년에 1~2%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지금 생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의 코스트 상황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수요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PC는 이제 일반 개인 PC에서 SSD 코스트의 비중이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PC에서 SSD 코스트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모바일이나 PC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모바일 안에서의 메모리 코스트와 일반 PC에서의 메모리 코스트는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핸드폰에서 컨텐츠 그로스 즉 이제 대당 채용하는 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트 업체들이 좀 의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늘려서 차별화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코스트들도 좀 높다고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 즉 AP 같은 것들이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세트 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모바일 아까 재고일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긴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27번의 서버넷 코스트는 평균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컨텐츠 그로스를 더 높게 포캐스트 하는 업체들은 이 코스트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전체 코스트 부담이 좀 여전하다. 코스트 비중이 높네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얘기를 그래서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데 서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디램에서도 그렇고 랜드에서도 그렇고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서버를 우리나라 영광도 연동되는 거 아니야? 아마존 서버 뭐 다 이런 거야. 네. 네이버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 다 이런. 투자 더 긍정적으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궁금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업체들의 상황을 아래쪽에 보면 그 그림 차트를 보면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겠죠. 이제 서버하고 여기 스토리지 부분에서 약 50%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이게 제일 크게 투자가 되는 거고 지역별로 볼 때는 이제 북미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북미 지역은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아는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 표 17번에 보시면 전체 그네들 이렇게 상위 업체들이 7개 업체들이 왼쪽에 펴 있어요. 아마존, 메타 이렇게 아마존이 제일 크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탈 캐펙스 대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아마 50% 중반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캐펙스 증가율이 1% 지금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작년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많이 투자돼 있던 것 같고요. 작년에 그래도 버텨줬던 이유가 서버 투자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걸로 리니어하게 봤는데 전혀 아니네. 일부 업체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가 보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캐펙스 추이를 볼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42페이지를 가볼까요? 이제 아마존이 제일 크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 사업부별 매출 성장률을 볼 때 점점 이게 둔화하고 있고요. 그림 38번, 39번을 보시면 영업이익률 추이도 그렇게 좋지 않죠.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림 41번에 보시면 캐시플로우를 봤더니 2년 연속 아마존이 캐시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드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컨센서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걸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가 그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업체들의 오더를 받아서 서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현황입니다. 그림 43번에 보시면은 이제 상당수가 ODM 다이렉트죠. 이제 그냥 그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생산만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다. 근데 이제 브랜드 업체는 대리 1등이고, 2등이 HP라는 업체들이 있고, 3등이 인스퍼라는 업체가 있는데, 인스퍼라는 업체는 얼마 전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엔터테인 리스트, 즉 제재 리스트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업체들의 공급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웨이 사태를 볼 때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줄었잖아. 줄긴 줄어드는데 일정 부분은 애플이 그 쉐어를 가져가고, 이제 일정 부분은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 위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트렌드포스라는 업체가 델에 대한 향후의 그러니까 생산 판매 계획 자체가 감소할 거야. 중국의 서버 업체들이 투자가 반토막 날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트렌드포스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밑단의 데이터들을 접할 수 있어서 잘 맞는 편이잖아요, 결국. 이게 트렌드포스에 대한 신뢰성은 좀 그 호불호가 좀 센 것 같아요. 갈리는 것 같아요. 남 팀장이 그 좋아해서 나는 신뢰하는 편인데 항상 인용을 많이. 저는 그 데이터를 다 믿는 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제 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다 제가 조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이런 추세구나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거죠. 이제. 그래서 45페이지에 데이터 트래픽, 그럼 앞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데이터 트래픽이 떨어지면은 서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54번에 보시면 에릭슨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이제 여전히 30%의 고성장을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그림 57번인데요. 서버 한 대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올라가긴 할 텐데 30%의 고성장을 하긴 하는데, 서버당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은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네트워크의 제일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인데, 서버 대당 담당을 해야 되는 스마트폰의 수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서버의 성능이 높아져서 대당 담당해야 되는 스마트폰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 숫자가 계속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이제 대수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서버를 한 대당 투자하는 효용성에 대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많이 투자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9페이지는 DDR5에 대한 기대감, 48페이지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인텔의 전략인데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DCAI라는 사업부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런치됐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 래피즈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거야.
이 서버의 그 CPU 출시에 대해서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어요. 엄청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계속 2년 동안 이게 출시가 연기되면서 올해 1분기에 출시를 한다. 실제로 양산을 하게 되면 2분기 말부터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로드맵상 올해 4분기에 새로운 CPU를 또 내놨어요. 그러면 서버를 이제 투자를 하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CPU가 또 올해 4분기에 또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파이어 래피즈의 성능이 높지 않다면 굳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DDR5에 대한 그림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엄청 반도체 담당자들이 사파이어나 DDR5 시장 컨셉 얘기해왔잖아. 네. 근데 이것도 불투명하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DDR5는 이미 출시가 돼서 PC나 일반 노트북에선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버의 투자가 언제 이게 공격적으로 채용이 될 거냐가 문제인데, 49페이지의 그림 62번을 보시면, 옴디아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기존에 추정되어 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죠. 원래는 저게 엄청나게 많이 다 저렇게 간다고 그랬었잖아. 그랬죠. 그게 이제 왜 이렇게 그렇지 추정하는 않아? 것들이 그것도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사파이어 CPU의 타입이 바뀌면서 DDR5를 채택을 할 수 있는 스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DDR5를 채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채택을 하려면 마더보드도 바꿔야 되고, 메모리도 바꿔야 되고, CPU도 바꿔야 되고, 이제 전체 코스를 보면 세트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30%에서 50%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건 모르겠지만 그림 61번에 DDR4 대비 DDR5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해 하반기에 되면 0%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제 트랜스포스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DDR5는 올해 4분기 이후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겠죠. 메모리 업체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요가 좋아지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저 마진이 일단은 좋은 문제는 거예요. 저 시점에 DDR4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DDR4에 대한 재고 처리를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지금까지 이제 뭐 서버 얘기 아니 잠깐만, 했고요. 그 얘기. 네.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DDR4 재고는 계속 거기는 가격이 내려가고 DDR5는 가격이 좋아지면 어느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야? 둘 다 같이 봐야죠.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DDR5 채택 비중이 24%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내년에는 크로스오버가 돼서 이게 50% 이상 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DDR5로 이제 집중을 하겠죠. DDR4 재고가 그때까지 잘 안 털리면 계속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가격을 낮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말씀드렸- DDR4 가격은 확 내려와도 재고 떨이 과정일 뿐이고 DDR5에서 돈을 받으면 반도체 업체를 평가할 때 그 프리미엄이 형성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원가 측면에서 DDR5의 단위당 생산량이 많아지면 DDR5에서 수익 수익이 날 텐데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DDR5는 다이 페널티가 10에서 15%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같은 웨이퍼에서 생산하는데 단위당 생산 면적이 커지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기존의 제품보다 미세 공정 전환을 먼저 앞당기면 똑같은 원 Z가 아니라 원 알파로 넘어오면서 미세 공정이 한 30%에서 50%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 효과가 상쇄가 되면서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긴 할 텐데, 기존에 미세 공정이 올라왔던, 그 생산성이 개선됐던 속도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뭐, 새로운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숨을. 아니 왜냐면 저게 그나마 기대의 요인이었거든. 저게 그나마 뭔가 모멘텀적인 거가 기대를 많이 했죠. 했는데 뭐 별거 없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버스플라이가 언제 빨리 이제 정상화 될 거냐, 적정 재고로 언제 넘어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분기 지나면 한고비는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야, 진짜 하반기가
뭐 좋아질 것 같아? 이 분기가 저점일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네. 적자를 아까 당신이 얘기했잖아. 네. 저 정도 적자가 나오니까 야 저러다가 이 적자가 지금은 우리가 끝날 거를 보지만 이게 네. 계속되면 네. 어떤 회사도 저거 내가 그래서 아까 증자 바로 물어본 건데 네.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들 하지 않을까? 지금 저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가동률을 2분기에 더 줄이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금 운용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동률을 줄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뭐 이제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업체는 되게 힘든 구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재고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이제서야 있습니다. 제목이 이보다 확대되고 있는 위기 지금. 근데 사실 주가는 바닥에 왔다. 다가오고 있다. 네, 한 7월 달쯤이면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이 지금이 아니라 7월이 5월에서 7월이라고 뭐 나눠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항상 전략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의 구간이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선점이 아니라. 단기 투자, 이제 투자금이 작은 투자는 딱 스팟에서 이제 사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금이 큰 펀드들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집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큰 펀드들, 20조, 30조 하는 펀드들은 한 6개월씩 사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량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사면 충분하게 저점 구간에서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3, 4, 5, 6 사라. 나눠서. 네, 그렇죠. 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3월 달 다 지났으니까 이제 4, 5, 6, 7 하시죠. 이미 시작했. 글씨 좀 크게 쓰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갖고. 아, 그건 저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니 뭐 찾다 위기만 보자 위기만 지금. 위기는 꼭 기회로 연결되는 거죠. 네.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원래 이제 유튜브로만 보던 곳에 직접 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다고. 이제 보고 나면 되게 창피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많이 보라고. 아니 세미나 가면 분명히 아까 오리나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어떤 그로스의 어떤 계기 같은 걸 되게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아까 세미나 할 때 너무 그냥 기술 설명이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궁금했던 거는 분기마다 튀어오를 때. 그렇지 않나요, 오리나 연구원? 네,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죠. 뭐 이제. 많이 깨지겠다. 깨지면서 배우는 거죠. 좀 많이 깨지고 전투력 좀 올려서 다음에. 네. 그럼 저희 오늘 네 글자로 요약하고 마무리 짓는 거. 네, 알았어요. 네. 저는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아이씨. 뭐 놓쳤나요? 먼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눠 사자였거든, 나눠 사자. 자, 오케이. 가겠다. 저도 저번에 했듯이 2말 3초 2말 하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처음이야. 저는 임기응변 능력을 키우자. 임기응변. 저는 바텀 피싱. 어떤 피싱. 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들어보면 느꼈던 거는 저 같은 사람마저도, 야, 이게 참 이렇게 실망스럽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아까 DDR5가 참 기대를 많이 했던. 네. 그죠. 어쩌면 반도체에서 저도 막연하게 그쪽을 좀 공부해 놨었는데, 아까 딱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게 어떤 확 전환시키는 강한 그건 아니구나. 하지만, 뭔가 그래도 변화는 된 거니까. 어딥니까, 그래도 우리 대종 빅벨이 드디어 올렸다. 바텀이라고 조그만 글씨를 써놨으니까. 조그만 글씨 정도만. 글씨를 네, 크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다음 리포트에서는 이거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확대했어요. 시작이다 뭐 이런 거. 바텀.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자면 바텀업 접근이라는 게 있고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한국형 탑다운 전략. 네. 네. 인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아니에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아니에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